안녕하세요. 11강 두 번째를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894년 매우 중요한 해라고 했고요. 그 중요한 해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동학농민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 앞 시간에 끝냈군요. 정신이 없네요.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들이 요구한 바를 조선 정부가 받아들여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개혁을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 동영상까지는 이제 가보개혁 중에서 이 가보개혁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1차 가보개혁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두 번째 2차 가보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이 시행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보개혁 자체가 이미 일본이 우리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에서 강요된 개혁이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가보개혁 당시에는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충분히 우리를 신경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일본의 측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강해지는 개혁들도 많았고 그런 부분도 일본에게 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1차 가보개혁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의 배경으로 가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거의 승리를 거의 달성이지 좀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조선을 돌아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는 개혁을 안 하고 다르게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을 중단시키고 나서 이놈들 봐라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당시 이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일본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으니까 김홍집도 놔두고 거기에 일본에서 더욱 친일화된 교육을 받고 있던 박영효라는 사람을 김홍집 옆에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를 김홍집, 박영효, 열린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과는 다르게 박영효가 역시 중심이 돼가지고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거를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하고요. 1차 개혁 때 마음에 안 들었었던 군국기무처 있죠? 군국기무처는 과감히 폐지해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험에 군국기무처가 나왔다면 1차 가보개혁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차 가보개혁을 단행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2차 가보개혁이 시행되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고 명성황후고 사실은 이제 거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정치를 하게 되냐? 고종이 주도적으로 정치하게 되는 게 2차 가보개혁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의 간섭이 있는 데지만 자, 그래서 고종이 자기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정치를 제대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각오를 밝힌 거를 글을 밝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홍범 14조라는 글을 발표해요. 고종이. 그래서 이 그 홍범 14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혁들을 단행하는 이걸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2차 가보개혁의 내용. 자, 먼저 정치 파트에서는 내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좀 어렵죠. 너무 상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정부라고 하는 최고 권력기구 대신에 내각이란 이름을 가진 기구가 최고 권력 결정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각 제도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파라문 있죠. 이 파라문을 실부라고 해서 7개의 부서로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좀 더 역시 어렵게 만들면 그 조선 시대 때 기본적인 시스템을 의정부 6조 체제라고 하고요. 1차 가보개혁 때를 의정부 파라문 체제라고 하고 요 2차 가보개혁 때를
내각 칠부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각 칠부 체제다. 말을 굳이 만들자면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8도. 8개의 돌을 23개의 부로 아주 갈갈이 찢어놔요. 이게 이제 무슨 제도냐면 지방제도죠. 2차 가보개혁은 내용상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눈에 별로 이렇게 시험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안 보이는데 요 23개, 지방을 23개로 쪼갰다는 내용이 그나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의 재판을 누가 하냐면 그 동네 사또가 해요. 수영, 원님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 중에 장화홍련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늘 누구 꿈에 나오면 사또 꿈에 나타났다고. 왜? 사또가 재판하니까. 근데 이 사또란 사람이 전문적인 법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제2차 가보개혁 때는 어떤 걸 하냐면 지방관, 즉 수령이 사법권, 즉 재판을 행사하는 권한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 얘기는 이제 전문 재판소를 양성한다는 거죠. 재판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 네. 일본이 조선을 좀 약화시켜서 2차 가보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면서 교육이 있네요. 교육은 조선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고종이 홍범14조를 발표했죠. 여기에서 이제 조선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개혁의 내용 중에는 고종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게 교육 입국조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요. 교육 입국조서라고 하는 글을 발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온갖 학교들 뭐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소학교, 중학교 같은 이제 이런 학교들이 개설이 돼요.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라 강해져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 외에 이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한 대학교를 사범대학교라고 하거든요. 한성 사범학교 관제라고 하는 라는 것도 하면서 교사도 양성합니다. 이게 2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그 수많은 중요한 개혁들의 내용에 비해 볼 때 2차 가보개혁은 내용상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승기를 일본이 잡았다고 했죠. 이 전쟁은 그 다음 해가 되면 95년도가 되면 일본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돼요. 일본이 최종 승리했다는 얘기는 이제 청나라를 조선에서 완전히 내몰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완벽히 일본 뜻이 반영된 개혁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가보개혁이 이제 중단되고요. 3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는데 3차 가보개혁은 해가 넘어가는 해인 1895년도에 단행이 됩니다. 95년도에 단행된 요거를 뭐라고 하냐? 3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가보년이 1894년이거든요. 95년이잖아요. 95년도는 이제 을미년이기 때문에 3차 가보개혁을 을미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3차 가보개혁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아예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둔 일본은 중국과 어감이 안 좋지만 이상한 조약인데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일본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채워진 조약이에요. 근데 그 조약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국의 요동이라고 하는 아주 그 넓은 땅을 일본이 가져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이 일본만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라 서양의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먼저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 서열을 따지자면은 거기서는 사실 뒤에 있는 좀 연약한 국가였거든요. 일본이 이거 중국을 건드려? 안 돼! 라고 하면서 서양의 국가들이 이 잘 나가는 일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이 브레이크를 걸인 걸 뭐라고 하냐? 요거를 삼국간섭이라고 해.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야, 너 이 시모노세키조야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 마! 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 보니 이게 이 삼국간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는 러시아거든요. 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자기도 월등히 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저희는 안 할게요 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있는 뭐 중국 땅 받는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포기하게 돼요. 이게 삼국간섭이에요. 이제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일본에 의해서 권력을 박탈당한 명성황후였어요. 명성황후가 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도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한테는 뭐 상대도 안 되네. 이 국가들한테 우리가 이제 중국 청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청일전쟁으로 져가지고 우리에서 물러났으니까 러시아를 한번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삼국간섭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친러내각, 러시아랑 친한 사람들로 내각을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해버린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여러 판사 자리에 친러파, 러시아랑 친한 사람들로 앉혀버린 거죠. 이 당시 이제 친러파에 막 이완용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앉혀버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청나라를 막 경쟁을 통해서 제껴놨더니 조선이란 나라를 놓고 지금 러시아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선을 끌고 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도적인 친러내각을 형성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명성황후를 아예 시해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이거를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일본 측에는 이제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통해 가지고 명성황후 시해됐어요. 앞에 내용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홍집을 들여서 정부를 구성해요. 이거를 김홍집 내각이라 해요. 사실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복잡하고 이제 4차 김홍집 내각인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한때 수능이 어려웠을 때는 서울대학교만 한국사를 수능으로 필수할 때는 이런 거 막 자세히 했는데 지금 이제 한참 절대평가 쉬운 수능으로 가는 이 시스템에서는 너무 자세히까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시 개혁을 단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양력을 사용합니다. 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음력을 썼거든요. 이제 양력을 써요. 이때 양력을 쓰기로 하면서 1월 1일이라고 지정한 날이 그 당시 기존 음력에서 쭉 사용하다가 여기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라고 양력을 선포한 날과 그 음력의 차이가 지금 양력의 음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사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을 얘기하자면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이 을미개혁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다 음력으로 기록되는 게 공식 기록인 거고요. 요 을미개혁 이후에는 이제 양력으로 기록되는 게 공식적인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사책, 이제 교과서나 출판사 다른 여러 교재라든가 학원 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건 음력으로 어느 건 양력이기 때문에 날짜와 이런 게 참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이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되겠죠. 양력을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연호. 연호는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2021년, 여기 석이라고 하죠.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사는 거, 이걸 석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석일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 조선시대는 어떤 연호를 선택하냐면 중국 황제가 등장한 중국 황제가 쓰는 연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갔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좀 자주적인 입장, 독립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여러 임금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도 부르는 호칭을 만들어요. 그거를 독자적 연호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양력을 썼잖아요. 양력을 썼다는 의미에서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는 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머리카락을 잘라라 라고 하는 단발령이 되겠어요. 양력과 단발령, 양력 사용, 단발령은 매우 중요한 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잖아요. 명성황후 시해되는 걸 지켜본 사람은 이제 옆에 있었던 남편 고종입니다. 자, 남편 고종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또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여러 가지 반영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부인이 그렇게 궁궐에서 시해되는 걸 지켜본 고종은 이제 자기까지 친변의 안전이 그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내가 주도가 돼서 어떤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안전을 좀 도모해야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개혁이 중단이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개혁의 이제 결재권자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이걸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를 한자어로 아라사라고 하거든요. 그 아라사 공관으로 임금이 옮겨갔다, 이걸 파천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개혁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개혁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개혁에 역시 의의와 한계를 좀 살펴볼게요. 의의와 한계. 자, 첫 번째 의의를 좀 살펴보면요,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 실시된 개혁이긴 하지만 그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근대적인 국가, 조선의 국가 시스템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개혁 내용들도 있었지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개혁의 한계점을 살펴보자면 역시 갑신정변 때랑 조금 유사한데요. 이런 개혁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행했다는 점. 한계점이죠.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강해지길 원치 않아요. 자, 1876년 그 당시에 우리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계 사건이라고 해서 편지 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소위 정한론이라고 하는, 한국을 정벌하자고 하는 일본의 우익주의자들의 주장이 등장하는 시기거든요. 이 한참 퍼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공업이라든가 조선이 부자가 되는 개혁이죠. 그 다음에 군사부, 군사력 강화와 연관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개혁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이것과 이제 져버린 다른 개혁 내용이 됩니다. 왜냐?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먹어야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보개혁이 언제 중단됐다고요? 1896년도가 되면 개혁이 중단돼요. 그게 바로 뭐다?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아관파천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직은 보이죠? 자, 이 아관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사건을 얘기해요. 자,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이 많아요.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즘에 저 교보문고 이런 데 책가 그 서점에 가면 매국노 고종 해가지고 이제 고종을 상당히 폄하하는 책도 있고요. 어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도망가셔서 개혁 중단됐는데, 어쨌든 임금이 결과적으로는요, 국민들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들에게 그 당시 국민들에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국민들이 임금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 단체를 뭐라고 하냐?
독립협회가 1896년도에 만들어져요. 카메라 옮길게요. 자, 되나요? 네. 참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썩 익숙한 일이 아니라서 여러모로 참 그렇습니다만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 이제 이거 창립 과정을 살펴볼게요. 당시 먼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국이 됩니다. 이름 잘 기억하셔야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갑신정변 때 참여했었던 막내죠.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 당시 귀국을 해서 정치 운동을 단행을 하게 돼요. 서재필이 그러면 갑신정변에 참여했었죠. 근데 그 갑신정변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 이 점을 서재필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서재필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중이 그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고,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민중이 계몽, 좀 깨우쳐져야 한다. 그래서 그 민중들을 교육시키는 단체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협회죠. 독립협회는 갑신정변 활동과는 좀 사뭇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와가지고 맨 먼저 이제 이 서재필이 와가지고 뭘 간행하냐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한글과 영어로 된 신문을 간행을 합니다. 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근데 이제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돼요. 그래, 이 사람의 얘기가 맞아 하면서 이제 지지자들을 창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후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초반의 과정이고요. 요때 이제 주된 점을 둔 게 뭐냐면 민중의 계몽. 다수 민중을 좀 교육시켜야 한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주된 활동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여러 간섭들을 좀 이렇게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에 중국 청나라 사신이 넘어오던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막 사람들이 가서 대접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영은문이라고 그래요. 그 영은문이라고 하는 사대 정책의 소상이죠.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을 세워버려요. 이 독립문은 지금도 남아있죠. 제 위치는 아니에요.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고가를 지으면서 옮겨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곳이 이 당시에 지어지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의 활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옥 같은 활동들이 좀 많아요. 자,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면은 먼저 국민들을 버리고 러시아 공산화로 도망간 고종한테 돌아오세요. 너무 창피해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고종의 환궁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민중 계몽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종로에다가 넓은 단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한 사람의 그 연사가 올라가서 수많은 민중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자리를 만들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 이게 독립협회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죠.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사람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 백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특히 누구한테 그 약점을 보였냐면 러시아, 그쵸? 임금이 러시아 공산화 도망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를 좀 우습게 알아서 우리나라에 돈 되는 사업들을 다 뺏어가요. 이권이라고 하죠?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러시아가 이 부산 앞에, 해운대 앞에 영도, 지금 이제 지금은 영도인데 그 당시엔 절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을 좀 이렇게 몇백 년간 빌려가겠다. 말도 안 되죠. 이거를 이제 조차라고 해요. 그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정부에서는 받아주려고 하죠. 임금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만민공동회에서 시민단체 일종의 시민단체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저지시켜요. 이제 다수 민중의 힘이 이제 역사와 이런 걸 좀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만민공동회가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해요. 1898년도에 열리긴 하는데 이게 계속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당시 이제 고종이 이게 쭉 가거든요. 시기상 밑에 적권이 있는데 그래서 고종이 당시 러시아 공세에 나와요. 97년도가 되면 나와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걸 선포하고선 국회 정세를 살펴보니까 만민공동회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주변에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너희 여기 만민공동회 가서 한번 참여해봐라. 참여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와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한번 들어볼게. 라고 이제 하면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관리들도 참여하는 공동회로 발전하게 돼요. 이거를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만민공동회 중에 관리가 참여한 게 관민공동회인 거죠. 이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힘을 얻은 이 독립협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번 고종한테 뭔가 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올린 게 뭐냐면 헌의육조라고 하는 글을 올려요. 헌의육조라고 하는 글을 올리게 된다. 이 헌의육조는 좀 이렇게 더 극진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입헌군주제로 가자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임금님은 있는데 국민이 만든 법 있죠, 법. 그게 임금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왕도 법을 지켜야 하는 제도. 이걸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입헌군주제는 쉽게 얘기하면 군주의 힘을 약화시키는 건데 역시 여기도 여러 설이 있지만 이 헌의육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올린 거예요. 이거를 폐하께서 한번 얘기 들어주실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떡하냐? 고종이 재가를 해버려요. 그래 너희들 얘기가 맞다 라고 이제 이 헌의육조를 받아들인 거예요. 독립협회는 완전 지가 살죠. 우리 얘기를 고종께서 지금 들어주셨네? 그러면 이제 이 입헌군주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쵸? 법을 만들고 그 임금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기구가 필요해요. 법을 만드는 기구가 어딘가요? 의회잖아요. 그래서 이 헌의육조가 고종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자마자 이 독립협회에서는 무엇을 추진하게 되냐?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의회의 명칭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중추원이에요. 어렵습니다. 중추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규칙을 만드는 걸 중추원 관제라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추원이라고 이거 뭐 내용으로 들어가면 반은 왕 임금이 임명하고 반은 누가 뭐 추천하고 꼽고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 중추원 관제로 이제 의회를 설립하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여기 단계에 가고 나니까 이제 고종과 그 고종을 옹호하고 있는 보수 세력, 왕권이 강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지네 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자, 이제 네 번째 해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 이 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옆에 해놔야겠네요. 자, 네 번째 해산 단계로 갑니다. 당시 이제 독립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가자, 당시 이제 보수 세력이 왕권을 옹호하는 세력이죠. 이 보수 세력이 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모함을 하게 돼요.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모함을 하게 된다. 자, 그 공화정은 입헌군주제랑은 또 완전 달라요. 그쵸?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임금이 없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는 그래도 임금이 있는 거거든요. 이 공화정은 임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임금을 아예 없애겠다는 제도잖아요. 고종 입장에서부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실제 알고 그랬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고종이 이제 해산 명령을 내려요. 이런 단체, 임금을 부정한 단체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간 데가 이제 황국협회. 그 다음에 군대. 황국협회는 당시 이제 보부상들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보부상들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부상들은 황제한테 좀 충성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분들의 단체를 황국협회라고 하고 그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 여기를
대한 만민공군으로 습격을 해서 어떡하냐? 결국은 해산을 시킵니다. 결국은 해산을 시키게 돼요. 요게 이제 1898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이제 활동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독립협회가 아까 앞으로 돌아와서 고종이 환공 요구를 한다고 그랬었죠? 고종은 여기 이 당시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97년도에 돌아오는 고종은 이제 자기가 뭔가 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유지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왕의 국가에서는 좀 어렵겠다 라고 해서 황제의 힘을 선포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97년도에. 요걸 뭐라고 하냐?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 자, 그래서 97년부터 이제 조선이 아니라 명칭이 대한제국으로 사실 바뀌어요. 자, 이 대한제국과 연관된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당시에 러시아 공사 도망했던 고종이 한국 다시 본인이 살고 있는 궁궐로 돌아옵니다. 고종이 환공을 하고요. 고종이 환공을 한 다음에 요때 이제 연도 붙는 호칭을 이제 다시 광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꿔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1895년도는 건양 1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당시에는 1897년이 이 당시에 공식 기록으로는 여기 있는 광무 1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연호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환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된 거죠. 이게 9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돌아와서 황제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라의 모든 일은 이제 황제가 해야 돼요. 황제가 중심이 돼서 개혁을 단행해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96년도에 만들어서 98년도까지 가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회 설립운동, 입헌군주제 이런 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임금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전제군주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을 시킨 다음에 98년도에 해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1899년도에 이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1899년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어 있고 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다 뭐냐면 아주 쉬운데 황제의 권한은 무한하다.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헌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고종 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관파천에서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임금의 힘을 약화시키는 독립협회를 일단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귀속시키는 헌법인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대한국 국제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왕에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개혁을 간행하게 돼요. 이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고 하냐?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1899년부터 진행되는 개혁인 거죠. 99년부터 1904년까지 진행되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개혁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냐? 구본신참이라고 해요. 구본신참은 뭐냐면 옛 구자.
옛날 것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신 참고할 새로운 걸 참고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온건계합파의 내용 중에 동도서기론이라고 있거든요. 동양의 정신은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만 받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점진적인 그런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게 광무개혁이에요. 자, 개혁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먼저 정치 파트에서는 기존의 국내부 기억나시죠? 그 국내부를 확대를 합니다. 국내부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왕의 친척들의 권한을 넓혀준다는 얘기. 또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입김이 더 넓어지게 되니까 황제권 강화로 이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 쪽으로는 원수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요. 원수부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황제가 군대 통수권을 황제가 모두 다 장악하는 그런 계약을 단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 쪽에서는 이제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사업을 진행해요. 이게 토지 측량할 양 받전자에서 이거를 양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다시 측량을 해요.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인 무엇을 발급하냐? 그리고 수능에 몇 번 답이 됐던 거죠.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발급합니다. 이때의 지계는 뭐냐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 문서예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죠. 요거를 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계 발급 사업 여기서는 제일 잘 나와요. 이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고 이 당시 외국인들은 토지 소유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서 아주 좀 자주적으로 강력하게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식산흥업. 이라고 해서 이제 근대적인 회사나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대 시설도 막 갖고 들어와요. 근대적인 시설들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근대적인 시설로 이 당시에 들어왔던 게 전화, 전차, 철도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계 발급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개혁 내용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혁은 상당히 자주적인 개혁이었어요.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고종이 난 황제야! 라고 하는 강력한 그 권위를 바탕으로 조선을 대한제국이란 나라를 강화시켜서 시행한 개혁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한 개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당시 이미 우리 국력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상당히 연약한 상황이었어요. 실제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 개혁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에 이용당한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개혁이 쭉 진행이 돼 나갔으면 평가가 달렸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 개혁이 쭉 진행되다가 1904년쯤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격돌을 하게 돼요. 중국 땅과 여기 돼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러일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주적인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개혁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정세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큰일이 없으면 이제 교실에서 앉아서 만나서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지루한 내용 계속 그냥 건조한 얘기 쭉쭉 가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실 뵐게요.